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메타버스, 10강 맞네요. 메타버스, NFT, 그리고 이제 불교와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강의 여러 차례 해드리면서 뭐 메타버스에 대한 개략적인 얘기들은 좀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NFT도 뭐 오며 가며 이제 살짝 이제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메타버스는 다 들어보셨죠? 요즘 뭐 메타버스 처음 들어보신다. NFT.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엊그제도 저기 뭐야 동대 우리 친구들도 주식 같은 거는 심지어는 요즘 대학생들도 주식 투자하고 하더만요. 근데 이제 NFT는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식 투자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충분히 모를 수 있죠. 그래도 그러면 오늘 하는 김에 앞서서 알면 어떻다? 그래도 앞서가는 이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낙오되지 않고 그래도 끝자락을 부어주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생존해 볼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될 것 같습니다. 법화경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법화경 읽어보신 적 있나요? 법화경은 이제 우리 대승경전의 화엄경 또는 뭐 다른 경전들과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 경전으로 손꼽히는 대승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제 어떤 그 일불승 사상, 선문영각 보살 중에서도 모두 통합해서 일불승 사상을 주창한 걸로 아주 유명하고 재밌습니다. 일단 그 내용 자체가 또 보면 우리 뭐 학술적으로는 서구 기독교의 그런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이 다소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많죠. 그 뭐 돌아온 탕아 뭐 그런 내용에서 알 수 있는데 우리도 이제 여기 법화경에 보면 그 장자 빈궁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거지가 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재벌 아버지가 어떻게 얘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이제 방편을 써서 했던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화성유품이라는 그 품이 있어요. 한자 그대로 화성유품 하면 화성 그러니까 이제 변화 화자 될 화자잖아요. 그래서 성을 조화로 변화로서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말로 우리 마법의 성 같은 거죠. 마법의 성을 만들어서 그것을 비유로서 뭔가의 가르침을 드러냈다라는 표현으로 화성유품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어느 날은 이제 그 한 리더가 상인들을 이끌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그쪽에 가서 새로운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비우긴 하지만 한 무리의 상단을 이끌고 가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길이 멀고 춥고 배고프고 비가 오고 길이 험하니까 중간에 이제 더 이상 갈 생각을 못 하고 다 포기하려고 막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그룹을 이끌던 리더가 어떻게 이렇게 화성유품처럼 환술로 그러니까 마법으로 일시적으로 성을 판타지지만 성을 만들어내서 그 자신들이 이끌고 가던 수많은 무리들을 그 성 안에서 잠시나마 며칠 동안이라도 쉬게 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곧 다 피곤해서 다 나자빠질 뻔하다가 그 성에 들어가서 며칠 환상의 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좋다고 해서 휴식을 취하고 나서야 비로소 힘을 다시 충전을 해서 또 먼 길을 떠날 수 있었다. 뭐 이런 비유가 나와요. 물론 이제 종교적으로는 법화경 안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건 비유죠. 그래서 이제 그 일불승으로 가기 위한 길에 대해서 다양한 방편을 써서 대승의 보살이 이들을 이끌고 갈 수 있다. 또는 가는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변화된 마법의 성을 비유로서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내용들이 나와요. 잘 여기 좀 보시면 노란색으로 잠깐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앞에 있는 환술로 이루어진 성에 들어가 이미 제도되었다는 생각으로 안온하여 피로함을 풀고 휴식 얻은 것을 알게 된 도사는 여기서 도사는 리더를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보살들 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환술로 이루어진 성을 다시 없애고 여러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따라오라. 보물이 있는 곳이 가까우니라. 앞에 있던 큰 성은 그대들을 휴식하게 하려고 내가 환술로 만들어 놓으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저도 이제 내일 그 뭐죠? 디지털 휴먼에 대해서 이제 학술대 학회 발표가 있어서 지금 내일 또 이 디지털 휴먼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불교에서는 상당히 이런 형태의 메타버스, 디지털 휴먼 또는 이러한 형태 NFT가 됐든 디지털 자산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러한 형태의 가변적이고 유동적이고 확정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형태의 디지털, 뭐 이러한 형태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친화적인 것 같아요. 친연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저도 궁금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불교의 가르침 자체가 이제 공성에 기반하고 있잖아요. 대승불교가 좀 이거 불교 철학 시간에도 돼버리긴 하는데, 우리 엊그제 우리 배웠죠. 금강경 구절 잠깐 배웠잖아요. 법시 뭐라 그러죠? 진리를 구하려는 자는 어떻다? 형색, 그냥 모양과 색깔로 나를 쫓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찾으려는 자는 끝내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삿된 길로 빠지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죠. 궁극적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언어와 문자에도 있지 않고 소리와 형상에도 있지 않고 어떤 색깔에도 있지 않고 모양에도 있지 않다, 그 말씀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금강경에서 그렇게 설하십니다. 그러한 가르침이 밑바탕이 돼서 그런지 우리 불자들 또 우리 스님들의 기본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 시선이라는 것은 우리 현실 세계마저도 어떻다? 우리 현실 세계, 이 물리 세계마저도 마치 메타버스처럼 보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메타버스는 어떻죠? 디지털로 이루어진,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고 임시 잠깐 건설되고 임시 잠깐 구축되어지고 구현된 공간이잖아요, 이 메타버스라는 게.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도 얘기하는 건 뭐다? 이 세상을 볼 때 고정적, 확정적, 언제까지나 영원하고 언제까지나 내 통장 잔고가 그대로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내 아빠, 나 자신의 명예와 권력이 거기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나의 젊음과 나의 미모와 나의 어떤 권력과 돈, 재산, 모든 사회적 지위,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집착하지 않으면 착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 이유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이 어떻다? 일종의 메타버스 같다는 거예요. 금강에서 그래서 뭐랍니까? 아침 이슬 같고 여몽환포영이라 그러잖아요. 꿈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이런 메타버스나 이런 디지털 휴먼이나 인간 아닌 것들의 존재, 즉 디지털 휴먼이나 인공지능이 나오면 괜스레 이렇게 친하게 여겨지는 게 그냥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훈련받고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받고 설법을 듣고 다양한 형태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전생부터 지금까지 금생일까지 계속 체화시켜가는 과정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 현실 문제, 물리세계에 있어서의 이 물리세계의 모든 존재들,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이런 물건이 됐든 인공지능이 됐든 아니면 첨단 과학기술이 됐든 이러한 존재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 거기에 집착하거나 이게 영원할 거라든지 어쩌죠?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자세,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들은 공성이 관통하고 있다라는, 모든 것들은 변화한다라는 것,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는 것, 그래서 무상하다는 것, 항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몸속 깊숙이 체화시켜 있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서도 내 미모가 늙음으로 변해가는 것, 추함으로 변해가는 것에서 속상할 이유가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억지로 그것을 부여잡으려 하는 것들이 거스르는 거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건 또 왜 그렇다? 내 몸마저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이나 외모마저도 어떻다? 결국 공성이 관통하고 무상의 칼날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은 이 세상이 너무 슬프지 않나요? 하면 그건 이제 염세주의로 빠지는 거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오늘이 여러분들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그죠? 또 가장 이쁜 날이고, 가장 소위 말해서 전성기, 뭐 요즘 말하는 말로 리즈 시절이에요, 요즘이. 오늘이 지금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렇잖아요. 뭐 내일은 그만큼 또 어떻게든 사그러져 들 거 아닙니까?
꽃이든. 근데 그게 슬퍼할 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죠. 그 모든 공성에 관통하는 이치가 그렇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나 우리 스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 메타버스나 디지털, 그냥 그게 꼭 이름이 뭐라고 붙여졌던 간에 이러한 공간, 이러한 대상들에 대해서 상당히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런 훈련을 자꾸 받다 보니까 그러한 형태의 뭔가를 보여주면 저거야말로 진짜 공성에 관통하는 정말 적절한 사례가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쉽게 한다는 거죠. 좀 순진하게 한번 봅시다. 그래서 또 실제로 이렇게 뒤에도 좀 보여드릴 테지만 화엄경에도 나오고요, 법화경에도 나오고요, 또 광창경이라는 여러분들 생소한 경 그런 데도 나오고요. 그래서 각 경전에서 이렇게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 환상의 세계를 구현하는 모습들은 대승경전에 자주 등장합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로 많이 등장해요. 예전에는 우리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옛날에 우리 가르쳤던 스님들은 이런 게 옛날 홀로그램 같은 거 아닐까?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 우리 메타버스라는 말도 없었을 때 우리 강원 학인 시절에는 홀로그램이라는 게 가장 첨단 기술이었기 때문에 교사 스님들이 할 말이 없어서 이런 거는 뭐 홀로그램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뭐 이렇게 막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영화는 너무 식상하고 그래서 홀로그램 정도가 아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경전에서 다양한 대승 경전에서 저렇게 메타버스 공간을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 어떤 형상을 거짓된 형상이죠. 근데 환술로서 그러한 형상을 만들어내서 전법 교화의 방편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게 대승불교인 거죠. 여기서도 보면 뭐 여러분 다 불교를 공부하거나 아시는 분들이니까 한 가지 좀 사족을 붙이자면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가 바로 이런 지점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감관, 안입의 설신이 또는 육군을 청정히 하는 방법으로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뭐 이런 개념으로 굉장히 잘 간수하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그래서 일체의 외계, 밖의 사물에 물들지 않는 것.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통해서 수행을 해 나가는 게 어떤 수행의 방법론이고 그걸 통해서 아랑가를 성취하고 그게 이제 우리 인간으로서 불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 설정해 놓습니다. 반면 대승불교는 어떻게 되죠? 대승불교의 이상, 여러분 초등학교 시간 다 배웠죠? 불교대학에서도 배웠고 대승불교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 뭐가 되라고 배웠어요? 아라한인가요? 보살이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보살이죠. 공부 제대로 하셨는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도 배웠잖아요. 보살이 된다는 것은 불교의 기본적인 가치는 그대로일지 모르겠지만 수행 방법론이나 세상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아라한이 목표가 아니라 보살이 목표가 되는 거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중생을 구제하고 그리고 전법 교화하는 그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의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처럼 세상에 어떤 그런 아름다운 것, 맛있는 것, 향기로운 것들을 그저 안 보고 외면하고 저런 것들은 위험해 나를 욕망으로 이끌 거야 하면서 뒷걸음질 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승불교에 오면 보살의 모습은 그것이 방편으로서 자신의 욕망의 확장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전법 교화 그러니까 타인 나 아닌 중생들에 대한 자비의 마음으로 귀착될 수 궁극적으로 결론 지어질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러한 것들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선글라스 오늘 같은 날 햇볕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선글라스는 어떻습니까? 눈이 부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죠? 색깔을 입혀놓죠. 그러면은 장거리 운전하거나 할 때 선글라스 끼면은 눈부심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그냥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초기 불교에서는 선글라스도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왜곡해서 볼 수, 예를 비유로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 초기 불교에서는 선글라스 끼면 안 돼. 이런 말 아니에요.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뭐죠? 세상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 왜곡된 상을 가져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껴서 세상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대승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그게 욕망으로 교착되지 않고 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면
세상을 위한 중생 구제의 목적이라면 적극적으로 선글라스도 기꺼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바로 메타버스 같은 이런 기술들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불교에서는. 그죠? 적극적으로 이 메타버스라는 것들이 과연 우리를 계속 욕망의 확장, 욕망을 증장시키고 욕망을 더 커지게 만들고 더 깊게 만드는 쪽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선교 방편이라 그래서 좋은 중생 교화의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이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도 여러분 오셨으니까 메타버스는 다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하면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 해갖고, 메타는 일반적으로 넘어서 초월한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유니버스 알죠? 우주, 우리 세계를 다 유니버스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합치니까 초월 세계, 뭐 그런 의미로 메타버스라고 한다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뭐 매체라든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 논문 쓰면서 또 이거 칼럼을 준비하면서 한 1년 반 전에 계속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직은 업계나 그냥 소위 말해서 메타버스를 직접 비즈니스로 하는 업계에서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정의하고 학계에서 정의 내리는 거하고 너무 생각 차이가 또 크기도 하고요. 상당히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가 이렇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곤란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딱 이 정도까지만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 문제는 뭐냐면 메타버스가 지금 다른 형태의 4차 산업혁명 기술하고 결합되고 융합되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수렴되면서 어떻게 발전될지를 지금 예측을 못할 정도로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이렇다라고 지금 얘기하기에는 좀 아직까지도 시기상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정도의 최소한의 규정 정도는 알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뭐 이 얘기도 여러분들 스노우 크래시 이런 얘기는 많이, 메타버스의 유래는 스노우 크래시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까지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정말로 어떤 내용인지는 좀 궁금하실 거예요. 거기에 소개해드려 있는 것들 쭉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저는 이걸 사서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읽지 마세요.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부러 돈 내고 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읽지 마세요. 그냥 이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아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 뭐 요즘 훨씬 이거보다 더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 근데 이게 1992년도 소설이잖아요. 이게 의미를 갖는,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예전에 구글을 창립했던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있죠. 그 친구가 구글을 처음 만들 때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얻었지만, 그때 이 친구가 이 스노우 크래시라는 이 소설을 보고 지금 구글 어스 있죠. 구글 어스. 구글 어스 알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전 세계 지도, 지금 우리 여기 불광 이 빌딩도 다 찍을 수, 저기 다 나타나잖아요. 그 구글 어스의 아이디어를 이 책을 읽고 나서 뭐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그런 인사이트, 그러니까 통찰을 많이 던져준 소설이 된 것 같아요. 최근 우리 IT에 선도하는 분들한테서는. 이거는 그냥 가져온 거예요. 메타버스가 꼭 이런 건 아닌데, 뭐 이를테면 뭐 이런 저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지금 제가 이제 계속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을 갖고 제가 철학적으로 계속 그거를 좀 쫓아가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 강의가 종반부니까 혹시나 기회가 되면 웹 3.0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여러분들 초에도 잠깐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 그 메타버스라고 했을 때, 아니 우리 애기들, 우리 조카들 게임할 때 뭐 아바타 이렇게 떠오는 거하고 지금 뭐 메타버스하고 뭐 크게 다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지금 메타버스라고 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하는데, 지금 지금 뭐 이렇게 메타라든지, 그러니까 과거 페이스북이죠. 메타라든지 또 지금 다른 형태의 구글이라든지 이 기업체에서, 이 회사들에서 지금 하는 그 메타버스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이 아예 통째로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간 것처럼 똑같이 느끼게끔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뭐 집에 앉아갖고 내 아바타, 바보 같은 아바타 해갖고 꼬물꼬물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는데 진짜로 마치 집에 방 안에 앉아 있는데, 장갑을, 햅틱스라는 장갑을 끼고 구글을 딱 쓰는 순간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 진짜로 지금 이 순간에 어디가 있다? 우주 공간에도 갈 수 있고 심해 200m, 몇 킬로, 몇천 미터
바다 밑에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떻다? 부처님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미륵 세상을 가보고 싶다, 살아생전에. 진짜 미륵 세상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때 느낀 경전에 나왔던 뭐 날아다니고 향내가 나고 어떻게 한다? 막 빛이 그냥 너무 황홀해서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세상에서 처음 보는 빛을 봤네, 뭐 이렇네 저렇네, 세상에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들, 인간의 형상을 하지 않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생들이 그 법문들을 다 왔더라 했던 그 정광까지 어떻게 실제로 다 볼 수 있는 거죠, 메타버스에서는. 그때 불어오는 바람, 풍경 소리, 냄새, 맛 다 느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분들은 경전만 읽어도 종교적 신심이 나서 그런 거 보면 뭐 어떤 정말로 뭐 이렇게 좀 여린 분들은 막 눈물도 막 좋아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상상력이 좋으신 건데, 그쯤 되면 일반 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현실과 메타버스 공간에서 구현되는 아니베설 신이가 만들어내는 그 조작된, 어찌 보면 다 페이크잖아요.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진짜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진짜처럼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현실 세계보다 오히려 더 리얼하고 더 좋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거기만 머물려 하겠죠. 그렇죠? 또 막 종교적인 신심이 너무 뛰어난 분들은 어때요? 나는 하루 24시간 동안 부처님하고 같이 있어야 돼 하면서 절대 거기서 안 나오려고 그럴 거고. 그렇죠? 아, 나와봐야 애들 밥 달라 그러고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거기 있으면 어떻다? 너무 편안하고 또 내가 수행을 잘하는 것 같고 신심이 있는 것 같잖아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메타버스 웹 3.0은 생각보다 아주 강력합니다. 강력하고요. 자, 우리 한번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거 아시는 분 있죠? 도토리, 일촌. 이거 웃으시는 분들은 다 이제 연배가 나오네요. 우리나라 옛날에 이게 싸이월드라는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 페이스북의 원조격이나 되는. 마치 이게 잘 됐으면 우리 아마 지금 페이스북보다 훨씬 더 큰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을 운영할 수 있었을 텐데, 항상 우리나라 그렇죠. 다 이제 말아먹는 거예요, 사실은. 한참 뒤에 페이스북은 십몇 년 뒤에 십몇 년부터 더 됐죠. 그래서 이 싸이월드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착안해서 한 게 페이스북이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어땠다? 하다가 망하죠. 얼마 이제 가지 않아 갖고. 근데 최근에 이 싸이월드가 다시 오픈을 한답니다. 그 옛날 다 사라져 버렸던 그 데이터도 다 복원을 하고요. 다는 아니래요. 근데 상당 부분이 복원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뭐 어디서 뭐 이제 다시 또 비즈니스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문제를 다 극복해 가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최근에 1년 반 전이죠. 미국의 이제 래퍼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가수가 아주 유명하대요. 이 친구가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에서 콘서트를 열었어요. 지금 여기 등지고 있는 애가 관객이에요. 그냥 관객, 나요, 나. 뭐 내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이게 사방에서 콘서트를 입체적으로 어떻게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녹화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트래비스 스콧이 직접 그 실황에서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같이 이제 하면 이런 식으로 입혀가는 거죠. 이때 전 세계적으로 트래비스 스콧이 콘서트를 한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이 콘서트에 접속한 사람이 1230만 명, 1200만 명이 동시에 접속했어요. 이 콘서트를 같이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1200만 명이라는 관객을 한 장소에 모을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요? 없죠. 기본적으로 1200만 명 콘서트 한다고. 그래서 이거 딱 한 번 해갖고 우리나라 200억이 넘었대요. 순수익만 200억이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가수들이나 우리나라 연예기획사들이나 이런 데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나라 BTS나 이런 데서도 전부 다 이제 팬 사인회, 신곡 발표회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한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한다는 거죠. 근데 왜 메타버스 할까요? 메타버스 하면 좀 있어 보이나요? 그것도 뭐 애들 볼 때 되게 쿨한데요. 뭐 그런 느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세대들은 어디 메타버스에 가 있다는 거예요. 메타버스에서 보고 메타버스에서 만나고 친구들하고 또 아바타 꾸미고 또 거기서
아미가 됐든 팬클럽 활동을 하고 싶어하고 또 훨씬 또 어떻다 그게 익숙한 사람들인 거죠. 요즘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MZ세대라 그러잖아요. 이 친구들은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대부분의 그 디지털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인데 지난번에 뭐죠? 호모포비아라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왔던 얘기. 우리는 책도 나왔죠. 그 황경일 교수인가요? 정경일 교수인가가 책을 쓰기도 했는데 우리 핸드폰이 지금 뭐다?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가 되어버린 세상.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뒤늦게 핸드폰의 발전사를 다 온몸으로 경험한 세대지만 애니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세대들은 누구다? 태어나면서 눈 뜨면서부터 이걸 만졌던 세대들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아예.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기하고 그 친구들이 이해하는 기기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의 몸이에요, 몸. 똑같이 보여 똑같은 인간이라도 이 친구들은 좀 뭔가 다르죠. 이 디지털 디바이스를 쓰는 느낌이나 마음들이 달라요. 하나의 몸처럼 쓸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친구들은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콘서트 즐기고 하는 게 너무나 편하고 좋더라. 그렇다는 거죠. 애기들은 또 어떤가? 애기들이 로블록스라는 이런 애기들 보기에도 좀 애기들이 좋아할 만한 것 같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막 집도 짓고 자기는 게임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뭐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또 거기서 가서 무슨 뭐도 하고 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여기서 이게 좀 재밌는 것은 여기서 친구도 만나고 생일 파티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 생일 선물 살라 그러면 이 로블록스에서 다양한 아이템들을 파는데 그걸 살라 그러면 우리 5만 원권 갖고 가서 사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한테 로블록스에서 간 애기가 할머니 저 그 뭐야 친구 생일 선물 사줘야 되는데 저 코인 좀 사줘요. 딱 하면은 그래서 저 5만 원 딱 줘갖고 사라 그러면 이게 뭐 이런 거 말고 하면서 막 던져버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변했다는 게 디지털 자산으로 디지털 머니로 디지털 코인으로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가만 더 복잡하고 이제 우리의 심지어는 5만 원권을 줘서도 대접을 못 받는 세상이 됐다니까요.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금 중국에 심지어 십몇 년 전에도 제가 잠깐 갔을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도 아니죠. 난 저 너무 신기해. 지금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거지들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거지들이요. 그 핸드폰 그 뭡니까? 그 뭡니까 우리 저기 찍는 거 코로나 때 찍는 걸 그걸 뭐라 그러죠? QR 코드. QR 코드로 구걸을 해요. 전부 돈 주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중국인들이 지나가면서 심지어는 베이징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동네도 그래요. 다른 성에도 한참 돼요. 그걸로 저희 QR 코드로 해요. 저 뭐 하는 거인데 적선하는 거래요. 근데 그게 10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미 거기는 이미 디지털화가 된 거예요. 디지털, 지금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 논의를 지금 전 세계에서 처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실험, 테스트였던 거죠. 그래도 이 사람 자신감이 이제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그건 또 다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의 주제는 아니고, QR 코드를 갖고 거지들도 적선을 하는 세상인 거예요. 그럼 거기다 대고 여러분들처럼 5만 원 주고 5천 원 주면 그 친구가 좋아할까요? 안 그렇죠. 당장 QR 코드 찍어주는 게 중요하지 어디 가서 은행 어디 들어가지도 못하겠는데 무슨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서 우리의 오프라인의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다. 로블록스는 그 안에서 가상화폐, 가상코인을 운영하는 걸로 또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 친구들이 친구한테 생일 선물을 사거나 콘서트를 보러 가고 싶으면 거기서 유통되어지는 그들만의 디지털 화폐가 또 있어요. 거기서 로블록스에서 발행된 그걸 사야지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해인사 승가대학에 16살짜리가 한 3명 됩니다. 10대 스님들이 3명이 돼요. 그 중에 이 친구들한테 우리가 이제 그 펀드가 있으니까 지원하면 이 로블록스에 들어가서 너희들 게임 대신 이거 해서 게임하고 절 지으면 뭐라 해야지? 그 지원금, 운영금 지원해주겠다 해갖고 했는데 들어가시 별로 재미없나 봐요.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엄청 좋아하는데 이거 말고도 제페토라는 또 사이트가 있어요. 메타버스에는 거기 가입 그 네이버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말은 우리나라 거긴 한데 전 세계인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지금 가입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공간에 가입자가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입니다. 2억 명. 2억 명이에요. 2억 명이 우리나라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만든 메타버스 공간 제페토라고 있어요. 제페토 공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한다? 집도 짓고 친구도 만나고 노래도 부르고 콘서트도 가고 뭐 공부도 하고 뭐 회의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거기 가입자가 2억 명이래요. 2억 명.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모이면 뭐가 몰리죠? 돈이 몰리죠. 시장이 형성되고. 돈이 몰리면 또 사람이 몰리죠. 기업이 따라가고 모든 게 따라가게 되죠. 그죠? 또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거기서 또 돈 못 번다고 또 고통과 번뇌에 빠진 중생들이 또 2배, 3배로 또 늘어나겠죠. 자, 라이프 로깅이란 말은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에 이러한 메타버스 공간과 이렇게 이어지는 개념으로서 라이프 로깅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혹시 페이스북이나 SNS 또 카카오 스토리에 자기 글 하나라도 남기신 분 혹시 있나요? 아니 확인해 보진 않을게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 옛날 다이어리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일상이나 여러분들의 느낌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오늘 뭐 샀는데 마음에 안 든다, 뭐 환불해야지, 뭐 이러한 형태의 넋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터넷 또는 이러한 형태의 다양한 메타버스 공간이 됐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NS에다가 올리는 것을 라이프 로깅이라 그럽니다. 자기의 생활의 일상의 기록들을 로깅한다는 거거든요. 다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 기억들이라든지 흔적들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활동 내용이나 기록들이 어떻게 된다? 디지털 세상에 온라인으로 저장되고 기록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대부분 여러분들 지금 일기장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이 온라인 디지털을 통해서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서 라이프 로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개인 신상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호도, 취향, 좋아하는 내적인 마음 상태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 또 알 수 있는 여러분의 심리적인 어떤 갈등 또 문제점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돼 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다 그럴 때 있었지 하면서 휙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 생각들과 마음의 결, 심리적인 어떤 등락, 등폭들이 다 어디 남아있다? 메타버스 공간에 디지털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은 다 뭐가 될까요? 결국 다 데이터로 되면서 오히려 우리 같은 현실 세계, 이 물리 세계의 현실 세계보다도 우리의 모든 생각의 자취와 기록들은 어디에 더 많이 남아있다? 디지털 메타버스 공간에 더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신용카드로 돈을 지불한 액수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현실에서 한 거하고 신용카드를 온라인상에서 지급한 거 보니까 압도적으로 작년부터 온라인상에서 카드를 긁은 게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아요. 그게 무슨 500조라 그러던가 뭐 어마어마하더만요. 근데 그 현실 세계에서 결제하는 것보다 훨씬 넘어섰어요. 온라인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결제하는 게.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르게 얘기하면 메타버스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소비 생활을 하고 신용카드 긁는 게 훨씬 더 용이하고 쉽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어찌 보면 말은 메타버스라고 촌스럽게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인터넷 세상, 온라인 세상 이런 말도 안 쓰고 어찌 보면 메타버스 그 이후까지도 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마인드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영화 보면 막 이런 것들 많이 나왔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쓰이는 곳이 여러분들 이렇게 고글 같은 거를 싹 쓰면 뭐가 나오죠? 가상으로 무슨 실물처럼 저런 복잡한 기기가 막 나와요. 실제로 여러분들 옛날 유명한 미국의 항공기 제조 회사인 보잉사에서 항공기 부품들은 어떻습니까? 막 몇 천 단위, 몇만 단위로 많잖아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게 많은데 복잡한 것들을 전부 다 분해 조립하고 다시 또 끼워 맞추고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가요?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예 저렇게 가상의 홀로그램처럼 저런 영상 이걸 띄워놓고 그것을 분해 조립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엔지니어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때 쓰였던 것들이 저렇게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는 게 씁니다. 그대로 트윈이 뭐예요?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실제 실무의 그 복잡한 엔진 그것들 그대로 쌍둥이 엔진을 하나 더 메타버스로 과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인 거죠. 여러분들 그 지금 현재 쓰이고 있죠. 복잡한 형태의 미국 존스 홉킨스나 이런 대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중요한 복잡한 형태의 뭐 심장이나 이런 뇌 수술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마네킹 같은 거 갖고 진짜 사람하고 똑같은 형태의 마네킹 같은 거 놓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제 사람을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압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디지털 트윈을 쓰는 거예요. 의사들이 진짜 큰 수술 들어가기 전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마치 유도 선수들처럼.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걸 다 쓰면 실제로 자기가 들어갔을 때 똑같은 형태의 뇌 그리고 심장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거죠. 그럼 그거를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잘못되면 어떻게? 뭐 잘못돼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 막 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수천 번 수백 번 연습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실제 수술장에 들어가는 거죠. 아주 위험한 수술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쓰이는 게 저 디지털 튠이다. 또 디지털 미러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 미러라는 게 여러분들 그 거울 세계라는 표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거울 세계 여러분들 일상에서 있는데 우리 이미 거울 세계 구현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 세계의 모습을 그대로 거울처럼 본 따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기기가 있는데 내비게이션이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어떤가요? 우리 현실 세계의 모든 도로, 길의 상태, 또 모든 건물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좀 실제 모습보다 투박하긴 하지만 그 모습을 그대로 어떻게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 놓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디지털 거울이라 그럽니다. 디지털 미러라 그래갖고.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전부 정교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야 우리가 그냥 자동차만 사고 안 나고 목적지까지 가면 되니까 그렇게 만들지만 진짜 다른 용도로 또 하나의 세상을 그대로 만들어 버리겠다. 쌍둥이처럼. 그럼 얘기가 달라지겠죠.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게 바로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글 어스 2라는 회사에서 실제로 그 거울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셨죠? 예,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어떻게 한가요? 어떻게 하죠?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나를 대신한 형태의 과거 같으면 아바타, 캐릭터가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러한 형태의 좀 조악한 캐릭터, 아바타 대신 뭐 한다 요즘에는 그래픽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디지털 휴먼을 제작을 해서 나를 대신해서 대리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오히려 워낙 제작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실 모습보다 더 근사한 모습의 이렇게 디지털 휴먼을 제작할 수 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신한은행에서 신한그룹에서 만든 형태의 인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고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는 로지라는 이름의 가상 인간인 거죠. 실제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다? SNS 계정도 있습니다. 자기는 몇 살이고 뭐 좋아하는 게 뭐고 어떤 신념을 갖고 살아가고 있으면 뭐 이런 얘기 다 나와요. 이 친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 팀이 있어요. 한 열 몇 명이 어떻게 한다? 이 친구를 계속 키워요. 관리를 한다고요. 마치 연예기획사의 매니저들처럼. 그렇죠? 어디 가서 어떤 계약하고 이 친구가 작년에 한 2, 30억 벌었어요. 여기저기 계약하고 뭐 해서 예, 뭐 근데 그러면은 광고주는 뭐가 좋죠? 이 디지털 휴먼을 사용해서 광고를 하면 리스크가 없잖아요. 갑자기 스캔들 뭐 남자 아이돌하고 뭐 연애설 나올 이유도 없고 그렇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연습을 시키지 않아도 다양한 형태의 안무와 노래 솜씨를 가지고 있고 어때요? 연기도 되고 목소리도 되고 다 된다 이거지. 모델도 되고 시키지 뭐 이렇게 오랫동안 연습 안 시켜도 잘 하더라.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놈들도 한번 맞춰 보실래요? 또 봐도 모르겠습니다 하면 예, 디지털 휴먼들입니다.
2년 전에 세스에서 삼성인가요? 거기서 이제 만들어낸 디지털 휴먼들인데 어느 게 진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전부 이제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만들어낸 디지털 휴먼들인데 이 중에 진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거 하니까 역시 내기를 해야지 주무시지 않는구나. 어, 첫 번째, 그죠? 졸음을 보내기 위해서 볼까요? 다시는 안 보여주는데 원래. 제일 왼쪽 마이크 잡은 아나운서 있잖아요. 기자. 이분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디지털 휴먼. 정교하죠. 이제는 그래서 어떻다? 이런 사람들을 영상의 미디어에서 끼워 넣어서 어떤 영화를 만든다든가 가짜 뉴스를 만들면 그죠? 다 속아 넘어가지 않겠어요? 너 봤어? 우리 맨날 그런 말 하잖아. 뭔 일 얘기해서 얘기하면 너 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봤어. 근데 그 봤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뭔가 난 확실히 알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확실히 알고 있다라는 그 근거가 이제는 무너지는 거죠, 사실은. 이제 어디 가서 나 봤기 때문에 잘한다 이런 말 못 하겠죠. 어. 자, 다음은 또 아주 또 흥미로운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애기 모습 보이죠? So Baby X is a lifelike simulation of a toddler. Hey. 얘가 디지털 휴먼이에요. 진짜 아기 아니에요. She's actually seeing me through the web camera. She's listening through the microphone. Ooh. Yeah. Baby X is about exploring the nature of how 하나의 소프트웨어인데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에요. 우리 처음에 우리 딥러닝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아기를 지금 전 아이에 맞게끔 마치 내 아이처럼 내 아들처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렇게 기계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통해서 세상을 배워주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이 두뇌 속에 있는 것도 다 지금 이제 실제 사람하고 똑같이. 애기가 반응을 해요. 반응을. 근데 저것도 디지털 휴먼으로서 구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쟤는 겉모습만 디지털 휴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인체처럼 두뇌까지도 그대로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놀래거나 좋아하거나 울 때 이 두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 친구를 지금 마치 그냥 애기 컴퓨터, 애기 인공지능인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이 지금 과학자가 어떻게 하고 있다? 계속 하나하나 뭐가 가르쳐 주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뭔가를 이제 배워주는 거예요. 정보를 입력시켜주는 방식인 거죠. 마치 뭐 내 조카, 내 아들을 교육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쓴 이 그래픽 썼던 이 아기가 너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지 않아요? 너무 리얼하잖아요. 다음 영상 볼래요? To create avatars that can actually learn, interpret, and interact with the world around them.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죠. What's this? Spider. So we're starting to get a spider forming in her mind here. She's starting to associate the word with the image. So baby, sp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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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Okay. What's this? Spider. No. This is a duck. Look at the duck. Duck. Yeah. Baby X uses a type of AI. 하나씩 사물에 대해서 저렇게 다 입력을 시켜가는 거죠. 하나는 거미, 하나는 뭐 오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형상을 하나씩 이렇게 다 배워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Spider. Hey, don't cry. It's okay. Hey. 이런 지점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지. 인공지능이, 기계가. 또 디지털 휴먼 기술을 통해서 표정으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 친구의 뇌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그대로 또 추측하는 거죠. 뇌 자체를 저렇게 디지털로 이렇게 다시 또 그대로 복제하듯이 구현해 가는 거죠. 세상이 어마어마하죠.
자, 아까 잠깐 제가 언급했던 구글 어스 2입니다. 자, 하나가 지금 보니까 뭐죠? 뭐 완두콩처럼 돼 있죠. 한쪽이 원래 우리 지구.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를 똑같이 어떻게 만든다? 거울 세상처럼 또 하나의 지구를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자, 그 또 하나의 지구는 무슨 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메타버스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가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있는 현실의 얼스라면 진짜로 메타버스 공간을 어서 하나를 더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광고 영상 한번 볼까요? 이 친구들 어떤 컨셉인지. 그럼 느낌 오죠? 얼스2라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메타버스의 또 하나의 지구가 있는데 또 하나의 지구에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의 지구에 가보면 해인사도 또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죠? 우리 여기 여기 미디어도 또 하나가 있을 것이고, 청와대, 요즘 청와대 갖고들 얘기를 많은데 청와대도 또 하나 있을 것이고, 백악관도 백악관 얼마인 줄 아세요? 백악관? 그런 질문 처음 들어보셨죠? 백악관 얼마인 줄 아세요? 원래 깜짝 놀랄걸요? 여러분 저 돈 좀 많으신 분은 지금 작년 제가 글 쓸 때가 3,700만 원 내가 확인해 봤거든요. 이 사이트에서 구글 어스트에서 3,700만 원이면 백악관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작년이니까 재작년에는 그러면 백악관이 얼마였는 줄 아세요? 재작년 2020년은 백악관이 지금 3,7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6만 원이었어요. 6만 원. 그러면 1년 만에 얼마가 뛴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메타버스 공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아주 웃기자. 우리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뭐 부동산 그것 때문에 과열돼서 장난이 아닌데, 자, 메타버스 공간에서 내가 강남 땅을 샀어요. 저렇게 한 덩어리를 그냥 텅 샀어. 엄청 크게 딱 큰 맘 먹고. 자, 저 등기부등본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없죠. 법원에서 인정해 주나요? 없죠. 어디 가서 내가 저 땅 자체를 대팔 수 있나요? 어디 가서 사기꾼으로 고소당하기 십상이죠. 그런데 저 사이트 얼스2라는 또 다른 형태의 메타버스 공간 하나에서는 자기네끼리 저 공간을 주고 팔아요. 저걸 왜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자면 저 사람들 대답은 그냥요. 네, 이거 부동산 등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데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이걸 산단 말이에요?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냥. 아까 봤던 피라미드도 살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들이 돈들이 사람이 투자할 곳들이 없어서 뭐 저기 갔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사람들이 또 현실에서 또 워낙 범접하지 못하는 너무 고가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뭐 대리만족해서 산다는 그런 분석도 있고 뭐 하긴 한데 어쨌든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들이 메타버스 공간일지라도 마치 현실의 공간처럼 어떻게 하고 있다?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거기 건물을 사고 땅을 사더라 이거죠.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강남구 일대 저렇게 됐어요. 저 국기는 뭐냐면 소유한 사람의 국적의 국기가 저렇게 박히게 돼요. 한국 사람들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강남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쌌을 텐데 유로로 해도 뭐 37달러 이상 되고 뭐 엄청 비싼데 타일 하나당 영국, 중국도 있고 막 한국 있고 미국이 있고 난리도 아니에요. 강남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저렇게 이제 투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저 얼스2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가장 많이 그래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마치 좋아하긴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저렇게 가상 공간까지 가서도 놓칠 수 없다 해서 저렇게 뭐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처음 그 강의 시작 처음에 메타버스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우리는 저기 법화경에서 화성 유품에서 나온 형태의 마법의 성을 우리가 비유한 내용만 잠깐 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승경전에서 대승불교에서 이러한 형태의 메타버스를 어떻게 소극적으로 이것은 욕망의 증장 수단이 될 위험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좀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게 어떤 누구의 고통을 야기하거나 나의 욕망으로서 귀착되는 게 아니라 중생을 위한 자비로 귀착되는 한 또 전법 교화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광찬경에 보면 여환삼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보살이 삼매 중에서 여환삼매라는 게 있는데 광찬경에서 내온 이렇게 이 삼매에 어떤 보살이 머무는데, 이 삼매가 어떤 삼매냐면 이 삼매에 든 보살들은 모든 것을 변화로서 나타낼 수 있고요, 또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없고, 또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만 하면 어떻게 한다? 어느 곳이든 머물지 못하는 곳이 없다. 이게 어떻다? 대승의 보살이란 존재들이 삼매, 이 여환 삼매에 들었을 때를 그 공능, 능력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딱 봐도 알겠죠.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에서 구현하고자 한다든가 아니면 실제 지금 현재 메타버스에서 구현되고 있는 내용들이죠. 저렇게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우주 공간이 됐든 바닷속이 됐든 아니면 피라미드 꼭대기가 됐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세상, 그러한 세상을 구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 속에서 여환삼매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 중생구제라는 것을 보는 관점도 어떻다? 여환, 마치 환과 같이 하라, 이런 얘기인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 그 티베트 스님들 만다라 제작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만다라. 이게 내가 서 있는 곳에 하여튼 좌우 한 4-5m, 4-5m 너무 크구나. 4-5m 되겠네. 이거 한 반 이 정도 되는 큰 도상에다가 스님들 한 7-8분이 일주일 동안 큰 법회가 있는 날이면 그 만다라를, 그 상서로운 이제 기운을 만들어 모은다는 의미에서 만다라를 조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처님 오신 날이 된다든가 아니면 뭐 달라이라마가 와서 뭐 큰 법문을 여는데 한 일주일 동안 무슨 뭐 금강경을 강설한다든가 하면 그것을 축복하고 그 상서로운 기운을 모은다는 의미에서 옛날 밀교 전통 비슷하게는 그러한 형태의 스님들이 나와서 그것을 조성을 하는데, 왜 조성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답게 이 만다라라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하늘에 달아놓은 이런 느낌인데 굉장히 정교하죠. 근데 그거를 모래로, 색깔이 입혀진 모래로 일일이 불면서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린 게 아니고. 그게 얼마나 정교한 작업이겠어요, 진짜로. 초집중해서 만드는 거죠. 그걸 일주일 동안인가 조성을 해요, 스님들이. 완전히 그렇죠. 완전히 주변 다 결계하고 완전히 그냥 그 좋은 에너지만을 이제 모아대는 거죠. 그런데 저도 옛날에 그걸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좀 황당하다? 좀 이렇게, 아깝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7일째 딱 그게 끝나고 나서 법회가 끝나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 딱 해서 여법하게 큰 스님이 나와서 작법에 의해서 또 그것을 또 싹 흩어버려요. 그러면 그거를 전 과정을 본 사람들은, 잠깐만요. 뭐 사진이라도 찍어야, 뭐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 저렇게 죽자고 만든 거를 어떻게 저렇게 그냥 사정없이 여지없이 저렇게 한순간에 저렇게 다 흩어버리지?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모아서 뭐라 합니까? 방생하듯이 강가나 바닷가에 가서 그걸 이제 이렇게 흩뿌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뜻은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참 아깝다는 생각 많이 했는데 그 뜻이 뭐겠어요? 바로 아무리 잘 꾸며진 이 세상의 장엄된 아름다움, 장엄함이라 할지라도 한낱 어떻다? 일시 잠깐으로, 임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잠시 잠깐 인연에 의해서 같이 모여서 있다 보니 아름다움으로 비춰졌을 뿐이고, 그
소명이 다하고 그 인연이 닿으면 어떻게 다시 또 다 흩어져 버릴 뿐이라는 거죠. 그냥 모래에 불과한 거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 아무리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자면서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그렇게 마치 재처럼 가루처럼 다시 또 다 흩어버리더라 이거지. 근데 그게 다 무상하고 공하다는 것을 그 자체로서 또 법문을 해주는 거죠. 우리 같은 이제 범부 중생들은 어때요? 아까운데요. 잠깐만요. 한 30분 뒤에 하면 안 되나? 뭐 이 느낌 들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집착이에요. 그게 집착인 거지. 자, 메타버스는 우리가 뭐 기술적인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는 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불자 입장 그리고 불교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여환삼매라는 게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불교적으로 어떻게 이해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전법교와 포교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특히 여러분들처럼 뭐 명상 상당 심리 뭐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이러한 여환삼매 또는 이러한 형태의 방편으로서 이런 메타버스나 다른 공간과 이런 뭐라죠? 가변적이고 잠정적인 형태의 어떤 메타버스 공간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상담 심리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좀 관심 가져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뭐죠? 예전에 여러분 뭐 최면을 통해서 무슨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아파갖고 최면, 명상상담 심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최면을 통해서 과거의 트라우마 같은 걸 치료하는 게 있는 것처럼 미군 같은 데서는 아프간 전쟁이나 과거 이라크 전쟁에서 총탄을 맞아갖고 PTSD라 그러나요? 포스트 트라우마틱 디스오더 맞죠? 그 PTSD만 그런 걸 앓고 있는 장병들을 어떻게 치료하냐면 실제로 자기가 그 총을 맞았던 그 전투 현장 그 모습을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 치료의 시작을.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잖아요. 그 상황을 그대로 구현을 해서 얘가 고글을 쓰고 그 메타버스 공간에 다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걔 입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그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해가는 시점으로 삼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다시 싸울 수도 없고. 다시 이미 팔다리가 없는데 무슨 가서 전투를 할 수도 없고. 근데 그거를 그대로 구현을 해서 거기서부터 근데 이 메타버스 요런 이제 일종의 가상 공간 이걸 활용한 그런 의료 기술은 이미 미국 같은 데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뭐 어떤 그냥 미래 기술이 아니고 이미 하고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무슨 명당 삼당신이냐 의료 목적으로도 앞으로 이제 활용될 가능성이 아주 크죠. 자, 다음은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지난번에 우리 디지털 휴먼은 뭐죠? 메타버스 공간에서 활동하게 될 사람, 활동하게 된 나의 심부름꾼, 나의 대리인, 에이전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메타버스 공간, 앞으로 다가올 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우리가 활용하게 될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 공간에서. 아까 얼스트라 그래서 지구가 하나 더 있다 하더라도 거기 가서는 뭐 놀고 먹고 안 하나요? 거기도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데 그 돈, 디지털 자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NFT에 대해서 오늘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 불자들, 또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또 불교를 지금 실천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NFT를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는지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NFT. 여기 나온 대로 요즘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많이 떠들죠. 그거 한번 알아볼게요. NFT란 무엇인가? Non-Fungible Token이라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얘기 잘 들으십시오. 이런 여러분들 신문이나 네이버에서 얘기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 얘기일 가능성이 아주 크니까 제가 이미 책에도 썼지만
자, 그런 건 다 몰라도 그냥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코인이다, 또 이 토큰은 또 뭐고, 코인은 또 뭐고, 비트코인은 또 뭐고, 막 엄청나게 지금 복잡해지죠. 자, 그 모든 것을 하나로 깰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관점. 그래도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오셔서 괴로운데 참고 지금 강의 듣고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를 전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잠깐 언급하셨는데, 초기에 있으신 분은 벌써 간파하셨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됐든 NFT가 됐든 뭐 우리가 지금 후에 얘기하는 코인이 됐든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데 왜 요즘 이게 갑작스럽게 많이들 얘기하는가 이런 궁금증이 또 생겼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쭉 얘기했지만 최근의 모든 변화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를 저쪽 어떻게 한다? 온라인 디지털 정보로 다 전환시켜가는 지금 그 어마어마한 해일, 변화의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디지털 온라인 세상 쪽으로 모든 정보를 다 옮겨가야 돼요. 지금 많이 옮겨가야 되는데 상당 부분 옮겨가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이 확 발전해서 뭐가 생겼죠? 인공지능이 생겼죠. 그렇죠? 인공지능은 뭘로 돌아간다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얘기하면서 인공지능의 혈관 역할하는 건 뭐다?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가 확보가 돼야지 되는데 그게 지금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훨씬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물 인터넷이 됐든 블록체인이 됐든 그 어떠한 형태의 자율주행자동차가 됐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쭉 배워왔던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인 소스, 원천은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디지털 데이터예요. 그래서 마구마구 이게 다 바뀌어야 돼요. 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 모든 것들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내가 입는 것 모든 것도 다 디지털 세계에서도 다 구현이 가능해야 돼. 근데 그게 잘 생각만큼 어떻게 한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공지능도 개발했지. 컴퓨터도 거의 양자 컴퓨터 수준까지 슈퍼컴퓨터가 만들어졌지. 이제 다 처리할 능력이 있는데 뭐가 없다? 데이터가 아직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데이터 더 달라는 거죠. 데이터 더 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야, 너 지금까지 20년 동안 인터넷 많이 쓰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받은 건 그 큰 빅테크 기업에서 하는 얘기를 내가 연기를 해볼게요. 내가 니들한테 받은 것은 뭐밖에 없다? 니들 주민등록번호밖에 받은 거 없어. 좀 다른 거 있으면 좀 줘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컸잖아요. 우리도 철 들었잖아요. 왜 나의 신상 정보를 니들이 달래?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좀 튕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딱 막힌 거예요. 이거 방법이 없어. 아, 니들 정보를 좀 뭔가 줘보라니까? 안 준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딱 정체가 됐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팍팍 나오는 게 뭐냐 하면 NFT 같은 것들은 자, 잘 들어 지금부터 하면서 이 친구들이 한다는 얘기가 네가 살아가면서 뭐가 됐든 간에 네가 재밌거나 흥미있거나 네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사진을 찍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을 디지털 온라인에 올리면 돈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으로 줄게. 에이, 거짓말 마. 아, 진짜라니까? 예를 들면 네가 지나가다가 BTS를 만나서 사진을 찍잖아. 그러면은 그거 아미들이 산다니까? 근데 그거를 문제는 뭐냐? 디지털에 올리면. 뭐가 문제예요? 근데 올릴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알다시피 다 카피 앤 페이스트 할 수 있잖아요. 다 복사해 붙여넣기 해버리면 그 가치가 원본 하나였던 게 수천 장, 수만 장이 돼버리면 의미가 없죠. 나는 그것을 내 카톡 푸사로 달아주고 싶은데 딴 애들이 그냥 긁어다가 딴 애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심지어 나만 딱 오래서. 그죠? 황당하겠잖아. 근데 이 NFT 기술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가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잖아. 절대 복사가 불가능한 대신 그게 죽을 때까지 원본임을 인증해주는 그 프로그램을 박아줄게.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돼서 세상에 너가 하고 BTS, B하고 찍은 사진은 이 세상에 딱 한 장뿐이 없는 거지. 근데 그게 더 좋은 것은 복제가 안 돼, 디지털에서. 그게 원본임을 입증해 버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다 그걸 팔 수가 있어. 와, 정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 해볼래. 해서 너도 나도 해서 올려봤거든요. 올려봤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데서 나는 몇 억, 또 몇 천만 원, 또 20만 원 막 이렇게 받는 거예요. 뭐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전 세계인이 지금 나도 하면서 딱 줄 섰는데 그 웨이팅 대기 순번이 지금 너무 길어져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돈도 엄청 많이 내야 되고 지금 최근 뭘 내가 60만 원 내야 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60만 못하지 그거 왜? 근데 1년 전만 하더라고 그거 2, 3만도 안 늘었어요. 그냥 뭐 2, 3천 원이면 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게 돈이 된다. 디지털 자산이 된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냥 왕창 몰려든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니까 뭘 하고 있다? 이 디지털 세상 입장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뭐 없나? 하면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사진 찍고 아무거나 네 그럼 나 잠깐만요. 내 저기 소설 쓴 것도 있는데 그것도 됩니까? 된대. 땡큐. 또 그것도 또 디지털 거기 NFT로 인증받아서 올리려고 다 올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사 불가능한, 복제 불가능한 어떠한 형태의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디지털 자료로 다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이익이 있다?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왜 야후, 추억의 라이코스, 다음, 근데 왜 가입했어요? 메일 할 수 있으니까 메일 쓸 수 있게 무료로 해준다니까 좋다고 다 가입했잖아요. 그냥 다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다 하면서 똑같은 거예요. 지금 NFT에서 이게 돈이 되고 자산이 된다니까 그냥 성큼성큼 막 아무거나 지금 팔리지도 않는 거 있잖아. 영원히 빵원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막 올려대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빵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록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 아까 라이프 로깅처럼 디지털화돼서 데이터화돼서 디지털 세계로 다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또 한 발자국 확 도약을 해버리는 거지. 모든 것은 현실 세계에 있는 아무 의미 없는 우리 물리 세계의 자료들을 디지털화시키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또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 그걸 궁리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게 무슨 블록체인이니 무슨 사물 인터넷이니 NFT니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막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건데 핵심은 이 모든 기술들의 역할은 뭐다? 여러분들 송유관 알죠? 송유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같은 거, 석유 같은 거 파내면 어떻게 해요? 그 없는 나라들한테 수출하려면은 송유관을, 긴 파이프 라인을 뽑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연결시켜 주듯이 이쪽 물리 세계에 있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이쪽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가려면 파이프 라인을 까는 거잖아요. 그죠? 그 파이프 라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NFT, 메타버스, 인공지능, 우리가 배우는 모든 기계들 또는 모든 기술들이 가리키는 것은 모든 우리 물리 생활의 현실 세계의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화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면 NFT도 저게 얼마일까? 이게 앞으로 지금 배우면 아까 이제 여러분들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일들이 많아요. 그거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런 일들이 도대체 왜 사는 거야? 왜 벌어지는 거야? 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미리 정답부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내가 이제 강의 종반부에 왔기 때문에 실제 지금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를 지금 사실상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기술은 여러분들이 무슨 인공지능 전문가도 아니고 인공지능을 알아야 될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엄밀히 얘기해서 그 인공지능 자체 기술 메카닉을 알 이유도 없다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그 사물인식 능력에 대한 엄밀한 메카닉을 알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타면서 그 자동차 내연기관에서 공부하고 탑니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타잖아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 컴퓨터 공부하는데 무슨 컴퓨터 인터넷 공부하고 자기 작업하면서 그 컴퓨터의 모든 구조, CPU가 어떻게 돌아가고 다 공부하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잘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인공지능이 됐든 다른 형태의 그 4차 산업의 첨단 기술들이란 속성은 뭐냐면 이전의 기술하고 너무 질적으로 우리 삶과 우리 생각 방식, 사유 방식들을 다 바꿔놓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데 그 개별 기술들이 어떻게 되는가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들이 왜 지금 이때 나타났고 이것들이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곳은 어디냐, 도대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생각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답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 변화가 조금은 보입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저렇게 기를 쓰고 하고 있구나. 그냥 각자 기술들이 다 각자 노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자, 이거 비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꽤 유명한 예명입니다. 이 사람이 작년에 해갖고 제가 1917년도부터 했나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하나씩 저렇게 디지털 그림을 매일 그려서 저렇게 5,000일 동안 한 것을 저렇게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기념해서 지난 5,000일 동안 했던 작업들을 한 판에다가 디지털로 이렇게 통합을 시켜서 저걸 크리스티 경매장에 내놨어요. 얼마인 것 같아요? 이제 팔렸어요. 이게 지금 몇 개월 안 됐죠? 한 5개월인가 밖에 안 됐어요. 얼마에 팔렸죠? 785억. 너무 비싸나, 이게 외워보잖아. 이것들 785원이 아니고 785억. 785억. 이 사람이 꽤 그래도 이 디지털 그림, 이런 거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네요. 굉장히 좀 이렇게 저항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개성 넘치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꽤 유명하긴 한데, 이 바닥에서. 근데 저 디지털 NFT로 발행한 거거든요, 이 그림이. 그러니까 NFT로 발행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고 NFT로 발행한 걸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경매에 붙였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티 경매장에서는 요즘 코로나고 그래서 미술시장이 완전히 이제 또 쪽박차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뭔가 뭐 새로운 게 없나 했을 때 NFT가 지금 뜬다더라 해서, 그러면 야, 그림이야말로 정말 NFT가 원하는 거 아닐까 해서 저를 이렇게 한 거예요. 했는데 785억이라는 정말 잭팟이 터진 거죠. 근데 예상은 어느 정도 했대요. 근데 저 정도까지는 예상 못 했고 한 200억? 근데 저 정도까지 나온 거예요. 상상도 못하게 나왔죠. 그럼 미술시장에서는 왜 저걸 좋아할까요? 그렇죠. 복제가 일단 처음에 안 돼요. 복제가 안 되니까. 우리 복제 위장 문제 때문에 너무 말 많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그 대표적인 것들 많잖아요. 그 원본을 뛰어넘을 정도의 복제물들 때문에 그 미술시장에서는. 그래서 뭐가 있는데 저거는 복제 안 됩니다. 처음에 그냥 원본 인증되는 그 소스 코드가 들어가 버리면 저거는 다 적어도 디지털 공간에서는 복제할래 할 수가 없어요. 또 그 기술적으로 오히려 불 막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카피해서 딴 데 옮기면, 내 카톡 프사에 써야지 해서 옮기면 내 카톡 프사에서 막 핑크색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완전히 망쳐버린다는 거지. 그게 바로 이 NFT의 위력이죠. 근데 그것도 그건데, 이것은 즉 NFT로 디지털로 해놓으면 그 안에 계약을 할 수 있어서, 옛날에 만약에 내가 화가라고 칩시다. 이 다음에 굉장히 유명해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고호고. 근데 너무 배고파. 그래서 내가 20년 뒤에 유명해질 건 내가 알고 있긴 한데 지금 딱 당장 배고파 죽겠어. 그래서 내가 그림 한 석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점을 내가 좀 그래도 잘 못 그리는 그림이었던데 뭐 그게 해바라기 정도 돼. 근데 이거를 지나가는 잘 만난 아저씨한테, 마음씨 좋은 아저씨한테 팔기로 했어. 근데 이 아저씨가 마음씨 좋아서 딴 데 가면 이거 한 뭐 30만 원도 안 주는데 너는 착해 보이니까 100만 원 주겠대. 근데 100만 원이면 당장 빵도 살 수 있고 중요한 건 물감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100만 원 주고 팔았어요. 배고프니까 내가 살아야 하잖아, 어쨌든 간에. 근데 내가 죽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됐어? 막 800억, 막 1000억 뛰어. 그러면은 내가 고우면 60만 원 고우였으면 어떻게 할까요? 관 속에 있다가도 관을 차고 나오려고 그러겠지, 열받아갖고. 아니, 뭐, 거의 1000억 가까운 그림을 100만 원에 가져가, 그런 나쁜 놈이 어딨어. 근데 지금 NFT를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게 뭐냐면, 내가 배고파서 청년 작가야. 팔았어. 근데 처음에는 100만 원에 팔았더라도 다음에 딴 사람에 의해서 막 800억, 1000억에 팔렸다 칩시다. 그러면 그 딴 사람한테 넘어갈 때 그 과정에서 나한테 수수료가 10%가 떼게 돼 있어요. 또 딴 사람이 또 넘어가잖아? 그럼 매매 계약이 발생할 때마다 10%에서 12% 일정 부분이 원본 작가한테 그게 자동으로 꽂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계에서는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청년 작가들이나 무명 작가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원래 코로나 지나서 1조 시장 1조가 넘어서 이번 1조 돌파했던 거 알아요? 우리나라 경제금에서 1조 돌파한 거 쉽지 않아요. 어마어마합니다. NFT 저 시장 커지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졌어요. 저 과열이다 싶을 정도로 커졌죠. 딴 얘기 했네. 큰일 났다. 자, 그래서 딱 했는데 이게 785억. 그래서 그러면은 뉴욕에서 크리스티 경매장하고 양대 산맥에 뭐가 있죠? 소더비 경매장이 있잖아. 소더비 경매장, 그럼 우리도 해볼래. 뭐 NFT만 있냐?
더 펀저블해서 대체 가능한 것 이런 거면서 빡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예명이에요. 그래서 이거 했는데 이거는 188억에 팔렸습니다. 785억에는 좀 못 미치지만 그래도 소도비 경매장은 한번 크리스 경매장을 이걸로 한번 엎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어쨌든 와, 또 사람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와 했어요. 야, 저것도 785억도 과관이지만 188억도 가관이잖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미술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 NFT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집중됐다. 그 후로도 지금 크립토 펑크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나오고 있고 한데 여러분들 사진 마세요. 대부분 다 가짜가 좀 이렇게 위험한 게 많고 하긴 한데 자, 이 크립토 펑크라는 게 이런 형태의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디지털로 모자이크처럼 만들어진 이미지 파일이 10,000개를 만들었어요. 이 안에는 외계인 파일, 외계인 이미지, 그리고 좀비, 이게 말도 안 돼. 뭐 좀비, 또 여성, 또 여자, 남자가 더 많아. 또 그리고 좀비, 외계인, 막 이렇게 웃긴 애들, 막 터무니없는 애들 막 만들어 놨는데 외계인이 9개 있어요. 10,000개 중에. 외계인이 9개. 그 외계인들 9개면 그게 희귀해요? 안 희귀해요? 10,000개 중에 9개면? 희귀하죠. 그러니까 그 외계인들은 막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지금도. 그럼 근데 또 그 외계인 중에 아주 희귀한 애가 또 있어요. 마스크 쓴 코로나 외계인. 얘가 제일 비싸요. 왜? 희귀하니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천정부지야. 아무 내용이 없어. 이거 디지털 파일이에요. 만약에 엄마한테 이런 거 샀다고 했다가 진짜 등짝 맞지. 그런데 얘들 사는 거야. 이거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딱 나와요. 근데 그게 또 정답이에요. 왜 사는지 이유가 다 있다는 거니까. 그 얘기는 또 다음에 또 시간 날 때 해드리기로 하고. 꼭 미술에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르브론 제임스라고 미국 NBA 스포츠스타의 플레이 장면, 농구를 잘하는 선수의 슛 장면 같은 것들을 동영상 짤로 5초, 4초 해갖고 저것을 명장면을 저렇게 해서 올려갖고 다시 또 NFT화해서 다시 되파는 방식. 요즘에 엊그제 우리 손흥민 선수 플레이를 NFT화 시켜서 만들겠다고 그런 얘기, 비즈니스 하려고 그런 얘기 나왔다가 되게 욕 많이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자, 딴 얘기 넘어가고, 여러분들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국보다오라고, 어딥니까? 간송미술관이 굉장히 많은 국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국보 2점을 내놨잖아요. 근데 이게 다 유찰이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간송미술관이 그 전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100만 원에 이렇게 100개를 내놨던 거예요. 다 팔렸어요. NFT로. NFT 다 팔렸고, 아주 재밌었던 게 이 국보다오 요 사업을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이걸 하는 지금 스폰서 거기서 주관 업체에서 해서 저도 좀 관여돼 있었는데 어쨌든 유찰이 됐었어요. 유찰이 됐다고. 그러니까 낙찰이 안 됐다고요. 그런데 38억 정도 해갖고 낙찰이 돼서 아무 데서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재밌었던 일이 뭐냐면 국보다오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NFT를 사는 우리끼리 모여서 돈 모아서 각자 1억씩 내서 저 국보 사버리자. 이런 식으로 쪼개서 사는 방식이 국보다오예요. 그래서 이게 움직였어요. 움직였는데 이 친구들마저도 그걸 못 샀어요. 그래서 유찰이 돼버린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 다음에 이뤄졌어. 그래서 다음날 이제 기자가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스님 이렇게 돼서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해서 근데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어제까지 유찰이 됐어. 유찰이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이제 전체 다 보도자료 나갔으니까 이제 얘기해도 돼요. 유찰이 됐는데, 그 다음날 딱 전화가 왔는데, 싱가포르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뭘로 했다? 그쪽에서 그 펀드 회사에서 뭘 하냐면 우리가 살 테니 38억 우리가 다 지불하겠다 이거야. 우리가 살겠다 이거지. 근데 경매가 끝났는데 못 사는데 근데 그 사람들 얘기는 38억 내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현물 원래 원물은 그냥 간송물관에서 그냥 갖고 있어라 이거예요. 돈은 내겠는데 단 그거에 대한 NFT 권리만 자기한테 주라 이거예요. 그냥 현물을 자기는 안 갖겠대. 니들 알아? 니들 형편 힘들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갖고 있고 38억 그냥 현금으로 다 쏴준다 이거야. 대신 그 NFT 권리만 우리한테 넘기라 이거지. 그럼 바로 다 입금시켜주겠다. 그럼 그래서 NFT가 뭐길래? 아니 왜? 나 같으면 직접 지고 안 주고 NFT 하면 더 화될 것 같은데 그 정반대로 NFT만 그 권리만 달라는 거야. 현물은 그냥 니네들이 보관하래 계속. 우리 관심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결국 그렇게 됐어요. 지금 나중에 한번 이거 궁금하신 분은 신문 자료 찾아보고 그만큼 그게 NFT의 그 내용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 NFT와 미술시장 얘기했고요. 근데 이 NFT도 하려 그러면 NFT도 어떻게 하나요? 엄청나게 많은 그래픽 카드를 동원해서 그래픽 카드가 돌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래서 환경 오염 문제가 있다. 지난번에 이거 봤죠? 이게 꽂아진 게 뭔지 아세요? 그 TPU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를 얘기해요. GPU나 TPU들. 아주 고성능 그래픽 카드를 얘기하는 거죠. 저게 원래 컴퓨터 하나 정도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성능 좋은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건데 저거를 저기 꽉 공장처럼 세웠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저 비트코인 채굴 하는 건데요. 비트코인 채굴 하는 데 쓰는 건데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만든 결정적인 하나의 명분이 뭐였다? 환경 오염시킨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한 거예요. 물론 명분이죠. 뭐 정치적인 게 뒤에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환경 파괴를 시키는 건 많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이걸 보시면 마르셀 디샹의 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1917년도에 그 당시 전시위원장이었던 이분이 이걸 갖고 전시를 해갖고 엄청나게 파란을 일으켰죠. 저런 게 예술이 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마르셀 디샹이 얘기하고 싶은 그거죠. 모든 것은 어떻다? 예술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예술이라고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예술이라고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NFT라는 것도 뭐예요? 사실은 그 자체로서 어떤 디지털 자산이다, 돈이다, 가치가 있다기보다도 어떻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가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돈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주변의 돈, 또 재물,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볼 필요가 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가 매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현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끝으로 해서 어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